미국 긴축 우려에 코스피가 2달 만에 2,300선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1,410원을 오르내리며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긴축 강도 강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올 연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출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캡을 씌우는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팹리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의 파운드리 생태계가 취약하기 때문이라 분석입니다. 고가품을 주로 취급하는 백화점이 중고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MZ세대의 가치 소비 트렌드를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좀 정리해 볼까요? 네, 한마디로 날개 없이 추락한 하루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2개월여 만에 2,300선이 붕괴된 채로 장을 마치고야 말았습니다. FOMC 후폭풍에 더해 영국과 스위스, 노르웨이까지 금리를 올리자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며 증시를 끌어내린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 컨퍼런스 보드는 8월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전월보다 0.3%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벌써 6달째 하락인데요. 컨퍼런스 보드는 잠재적인 경기 침체를 시사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지수만으로 보면 거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2,300도 상당히 좀 저평가된 구간에 진입한 거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보다 더 떨어진 거거든요. 증권가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합쳐 개인만 7천억 원 정도를 순매수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만큼 이 저점에 대한 니즈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증권가에선 추가 하락을 점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신증권 제가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대신증권은 가장 보수적으로 보면 2,050선까지도 제시했습니다. 삼성증권과 KB증권 등은 2,200선을 제시했고 대부분 2,300 이하의 추가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증시가 저점을 지지한다면 향후 지표를 확인할 시간을 벌겠지만 저점마저 뚫고 내려갈 경우 투자 심리가 더욱더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450선을 1차 저항선으로 삼고 1,500원까지도 열어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이어 중국과 유럽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만큼 환율 레벨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경고감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대했던 한미 스와프, 통화 스와프 얘기도 쏙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경기 쪽 흐름에 좀 주목해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연준이 제시한 성장률 시나리오보다 침체 속도가 더 빨라지진 않을지 여기에 따라서 환율이라든지 긴축 강도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뭘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확인해야 할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27일 8월 미국 신규 주택 매매 등이 발표되고요. 29일에는 2분기 미국의 GDP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예. 이번 확정치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발표된 잠정치는 마이너스 0.6%로 전달에 발표됐던 속보치보다도 0.3% 높았습니다. 30일에는 미국의 8월 개인소득과 개인소비 지출이 발표됩니다. 연준이 통화정책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물가지표는 CPI가 아니라 PC입니다. 예. 연준은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이 근원 PC 물가 상승률을 2%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연준이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데이터인 만큼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0일 새벽에는 나이키의 실적도 발표되는데 월가에선 과잉 재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이키가 다음 주 악화된 실적을 내놓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 참 답답한 소식만 있었는데 좀 긍정적으로 기대할 만한 일정 같은 건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음 주 30일 한국이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될지 첫 윤곽이 가려집니다. 이 지수는 러셀그룹이 관리하는 채권 지수로 미국과 일본, 영국 등 23개 주요국 국채를 포함해 일명 선진국 국채 클럽으로 불립니다. 이 지수에 따라 투자금을 결정하는 규모만 우리 돈으로 약 3,478조 원에 달하고요. 우리가 이 지수에 편입될 경우 최대 97조 원의 해외 투자 자금이 한국 채권에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자금이 유입되면 환율 안정화와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97조 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이 처음 도전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에도 시도를 했지만 무산된 바 있었습니다. 편입되기 위해선 국가 신용 등급과 시장 접근성을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 시장 접근
접근성 항목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외국인 투자에 제한이 없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은 일부 제한이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 투자에 제한이 없는 시장 환경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 궁금한데 지난 도전하고는 이번이 뭔가 좀 달라진 게 있는 모양이죠? 예, 정부가 최근에 이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외국인의 국고채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만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앞서 제가 첫 윤곽이 가려진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편입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관찰 대상국 리스트가 발표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 대상에만 올라도 글로벌 투심이 개선돼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편입 여부는 운용 현황 등을 점검해 내년 9월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가깝게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캐나다는 2차 전지 핵심 광물 매장량이 풍부한 나라고 이미 양국 정상이 지난 6월에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오전에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 이미 현지 업체 3곳하고 광물 MOU 체결하기도 했던데 추가적인 성과가 있을지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네, FMC 여파가 이어지는 건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가에서 어떤 전망들 나오는지 오민지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FMC 이후에 전 세계 증시가 파란불입니다. 월가 분석 어떻습니까? 네, 월가에서는 연준의 강력한 긴축 기조를 재확인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경고를 투자자들에게 던지고 있는데요. 이번 FOMC 발표 이후 월가에서 추정하는 연준의 최종 목표 금리도 줄줄이 상향됐습니다. 네.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의 금리 시나리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즈 등 대부분의 투자기관이요. 11월에도 75bp 인상, 자이언트 스텝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예. 12월을 살펴보니 바클레이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50bp의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내년 초까지도요. UBS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가 25bp 인상으로 인상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주요합니다. 예, 보셨다시피 차이는 좀 있겠지만 올해 안에 125bp까지 인상 전망이 우세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연준이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금리 수준도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시면 4.25%에서 4.75%가 대부분의 전망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칸은요, 특히나 4.75에서 5%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FOMC 점도표 결과와 좀 유사한 수준으로 월가에서도 보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실제로 이 기준금리가 4.5%까지 오르면 미국의 일자리 17만 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전망한 대로 5% 혹은 그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면 일자리가 무려 200만 개나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일부 전문가들은 5%대 최종 금리가 불가능한 게 아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증권사 에머스트 피어폰트에서는요. 연준의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비현실적이다.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더 강한 긴축이 필요하다고 이 최종 금리가 무려 5.25%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도표상의 최종 금리보다도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5.25%까지는 가능성은 열어둬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월가 분석은 어떤가요? 네, 경기 침체 사실상은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다라는 관측이 주요합니다. 네. 지난 FOMC의 발표에서도요, 파월의 발언에서 이 경기 침체를 인정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은 2023년 실업률을 4.4%로 예측을 했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이 실업자가 현재보다 120만 명 정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이 파월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인한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또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도요,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포인트인데요. 컨퍼런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전월 대비 0.3% 하락하면서 116.2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6개월째 이 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잠재적인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지금 뭐 살펴보신 경기 지표들은 당연하고 연준까지도 경기 침체 상황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 시장 전망은 사실 더 이상 기대를 해볼 수는 없겠네요. 네, 연말까지는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겠는데요. 예. 월가에서도 연말까지는 이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버코어에서는 연말에 S&P 500의 전망치 3,975로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 지난밤의 S&P 500 종가보다는 약 5%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만 예. 이 종전에 에버코어에서 전망을 했던 4,200에 비하면 좀 하향 조정된 전망입니다. 이 전망치를 하향하게 된 이유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 주식의 디스카운트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파월 의장이 이 잭슨 홀 메시지를 능가하는 완전히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네. 이렇게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CFRA에서도요, S&P 500이 다시 6월에 저점을 테스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연준이 지금처럼 공격적인 긴축을 이어가게 된다면 저점을 다시 쓰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금리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푸틴이 다시 전쟁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점에서도 러시아의 동원령 역시 연말 증시에 전망을 밟지 않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부분도 갑자기 좀 큰 변수가 됐는데 진짜 여러모로 투자하기 좀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어떤 전략 투자자분들이 좀 가져가야 될까요? 우선은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에 맞서지 말고 이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월가의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준의 공격성이 놀라운 수준이다. 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통화 정책을 이어갈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기로 한 만큼 한동안은 주의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약세장은 이제 불가피합니다. 이 장 약세에도 버틸 수 있는 개별 종목 위주의 접근이 유효하겠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는요, 메타가 비용 감축 의지를 보인 만큼 회사의 재무 구조나 수익성이 개선된 점을 확인했다라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고요. 네. RBC에서는요, 나이키가 중국의 회복으로 수요 심리 개선을 위한 촉매제가 됐다라면서 목표가를 125달러,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월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개별 종목 위주로 신중한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조언입니다. 네, 지금은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일단 비중을 좀 줄이고 특정 개별 종목 위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해라라는 조언 또 들어봤습니다. 투자자분들 고민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언제쯤 이렇게 다시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해도 될까요? 전문가들은 이 인플레이션 압박이 언제쯤 둔화될지 또 실업률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를 살피면서 이 적극적인 투자의 시기를 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임금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완화되면서 이 실업률이 증가해야만 한다는 건데요. 연준의 실업률 전망치에 도달하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낮아질 거고요. 그럼 자연히 금리를 일정 정도는 인하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이 바클레이즈도요, 내년 고용시장이 연준의 예상보다 더 악화하게 된다면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UBS에서도 내년 하반기에는 25bp씩 3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어려운 장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신중한 투자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월가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증권사에서 빚을 내 투자를 하는 이른바 신용융자 거래 이자율이 10%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이 반영된 결과로 올해 남은 2번의 금통위 이후에는 이자율이 더 치솟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증권사들이 정작 투자자 예탁금에 대해서는 1%도 안 되는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 장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이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달 기준 유한타증권이 10.3%로 가장 높았고 삼성증권 9.8%, DB금융투자 9.7% 등 9%를 넘는 증권사도 19곳에 달합니다. 특히 유진투자, 키움, 하나증권은 단 하루만 신용거래 융자를 이용해도 7%가 넘는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미국이 최근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이 커진 상황.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의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 상승 랠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증권사들이 이른바 B2 이자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지난해 기준 1조 8,095억 원. 올해 상반기만 해도 8,619억 원의 수익을 남기며 2년 사이 그 규모가 3배 이상 커졌습니다. 이렇게 증권사들이 B2로 곡간을 채우는 동안 투자자들의 주머니는 오히려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유독 증권사만 다른 금융권 대비 이제 그 금리가 지나치게 높은데 폭리라고 봅니다. 예대 금리 차를 이용해서 이익을 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그 폭이 너무 좀 차이가 난다.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돈을 맡기고 받는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KB증권과 토스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증권사 28곳의 평균 이자율은 0.26%에 불과했습니다. 증시 부진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증권사들이 지나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한국은행이 긴축 강도를 강화할 경우 현재 6%대 중반 수준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말이 되면 최고 8%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달라지면서 은행에서는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는 이른바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25bp 점진적 인상의 전제 조건이 깨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 달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당초 예상보다 더 공격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도 금리 상단 전망치를 수정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에 50bp 그리고 11월에 25bp 인상을 단행하는 데 이어 내년 1월과 2월에도 기준금리를 25bp씩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상금리에 대한 부담, 내년 상반기 금리 인상 기조가 꺾일 수 있다는 기대감 등으로 인해 차주들의 관심이 미미했던 금리 상한형 주담대의 가입 매력도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가상금리를 붙여 평소에 내던 것보다 이자를 조금씩만 더 내면 차주의 대출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상한 캡을 씌울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차주의 연간 대출 금리가 55에서 95bp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폭 예상치보다 금리 상승폭이 낮게 설정돼 있는 만큼 가입했을 때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가입비 명목으로 가상금리를 붙이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차주라면 한시적으로 이를 면제해주는 곳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신한과 우리, 농협은행이 대표적인데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15에서 20bp 가산금리가 붙는 구조입니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의 경우 특약으로 추가했다가 해제할 수 있는 만큼 1년간 비용 부담 없이 75bp 그 이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금리 상한형 주담대의 경우 계좌별로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철회도 한 번만 가능합니다. 가입했다, 해지했다, 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시점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정부가 공공 빅데이터와 특허를 민간과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나 부동산 정보 플랫폼 같은 사업자들에게 보탬이 될 거란 설명인데 하지만 이런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의료, 부동산, 연금 등 10개 핵심 공공기관의 중요 데이터를 11월까지 우선 개방하고 보유 특허와 실용 신안 역시 국민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혁신 방안 중 하나로 민간과 공공기관 협력 강화가 목표입니다. 공공 데이터와 기술 개방이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산업, 금융 환경 등 중요 데이터를 나누고 내년 초까지 기관별 원천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이를 가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데이터 개방을 통해 감염병 확산 예측 시스템, 부동산 정보 플랫폼 등이 생겨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뜨거운 감자인 건보공단 공공의료 데이터의 보험사 활용에 대한 논의는 배제됐다는 점과 개인정보 유출 불안, 정보 데이터 개방 정책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우려 등 때문입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단계적 전략적으로 추진 방안이 수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하고 밀접한 연계 협력을 하면서 추진이 됩니다. 열거되어 있지 않는 나머지 데이터는 최대한 개방한다는 네거티브 방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정부는 공공기관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 바이오, 통신 분야에 대한 특허, 실용 신안 등을 무료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1,000건의 기술 이전이 가능해 경제적으로 1조 원 규모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호수공원으로 배달지를 확대함으로써 저희를 이용하고 계시는 가게 매출 증대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과 ARM의 협력 강화가 국내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팹리스의 생태계 전반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 추진이 갖는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게 쉽게 말하면 반도체 레시피를 만드는 기업이 팹리스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ARM 같은 경우는 팹리스 위에 팹리스라고 부를 정도로 지금 위상이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지난 이재용 부회장 발언 이후에 이 협력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만큼 예. 이제 인수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을 보고 있고요. 네. 일본 소프트뱅크 측에서도 손정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에 대해 공식적으로 ARM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인수 합병부터 지분 투자까지 현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엔비디아가 이제 우리 돈 약 50조 원의 인수 합병을 하려다가 이제 독과점 당국에 의해서 무산이 됐었죠. 예.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직접 인수보다는 인텔 등과의 어떤 공동 인수나 아니면 이제 ARM이 프리-IPO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 투자 예.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ARM이 이제 엔비디아한테 이제 인수가 무산된 뒤부터 삼성전자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매력적인 매물로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ARM은 이제 ARM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모바일 AP 설계에 특화된 기업으로서 이제 전 세계 모바일 AP 90% 가량이 ARM의 기초 설계를 쓴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몽구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ARM 설계 기반 이 기술력을 좀 넘어서려고 이제 투자를 대규모 수조 원 가량을 투자를 했다가 팀 자체를 좀 그 기술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팀 자체를 해산했던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가지지 못한 게 가장 탐나기 마련이잖아요. 삼성전자도 매년 ARM에 2천억 원 이상의 지금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ARM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전반이 가지지 못한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에 들어가는 AP, 그러니까 전장 부품 뭐 이런 데 대부분 ARM의 설계 기술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번 협력이 우리 팹리스 기업들의 성장에도 좀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실태가 어떻길래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겁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산업 위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예. 거기 삼성전자, 지금은 이제 SK 하이닉스 이 두 기업으로 대표가 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메모리 시장, 특히 이 메모리 시장보다 몇 배나 규모가 큰 이 비메모리 시장을 좀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차원의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에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죠. 이런 탓에 이제 팹리스도 같이 덩달아서 관심을 받은 건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들도 국내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자 반도체 설계 기술력을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애플이나 아마존처럼 국내 대기업들도 반도체 설계 분야에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분석인데 양현주 기자가 국내 팹리스 기업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창업 16년 차를 맞이한 실리콘마이터스. 디스플레이 전력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전력관리 칩을 아시아 최초로 상용화한 국내 4위 팹리스입니다. 스마트폰 대중화 시기 모바일 PMIC 기술에 집중한 덕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중국에서도 대형 고객사를 둬 연매출 3천억 원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개별 기업이 원하는 맞춤 반도체 설계로 짧은 시간 내에 매출 성장이 가능했다는 설명입니다. 회사는 품목 다양화로 시스템 반도체 종류가 2만 개가 넘어가는 지금이 새로운 사업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분야가 워낙 다양해요. 뭐 센서리부터 시작해서 아주 SOC 또 저희 같은 파워 애널로그 아주 분야가 RF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 회사가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패블리스 회사들이 한 분야들을 잘 정해서 기술의 깊이를 확보하고 고객을 확보하면 이제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애플이나 아마존처럼 자체 반도체 설계 역량을 키워가는 국내 대기업도 있습니다. SK텔레콤에서 분사한 인공지능 반도체 회사 사피온이 대표적입니다. 엔비디아 등 외산 제품 의존을 피하기 위해 자체 반도체 설계 역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최근 반도체 성능 대회에서 엔비디아의 제품보다 이미지 처리 능력이 2.4배나 되는 제품 경쟁력을 보여줘 업계를 깜짝 놀래키기도 했습니다. 성능 면에서 그러니까 전력 대비 성능 혹은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는 사실 공정이 뒤처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것을 검증을 받았고 기존의 다른 기업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받았던 그 R&D를 위한 거나 프로토타입 수준을 넘어서는 이제 안정성까지 검증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피온은 SK 하이닉스가 보유한 반도체 기술에 더해 SK그룹사 역량으로 여러 자체 실험을 진행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까지 매출 2조 원을 목표로 하는 사피온은 증시 상장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 역량을 높이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전 세계 팹리스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은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설계를 해도 생산할 파운드리가 없는 등 국내 팹리스 기업이 성장할 환경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네, 우리 기업들도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서는 분위기인데 이 팹리스 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할 환경이 마련되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양현주 기자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예.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점유율이 팹리스 점유율이 3% 정도 되거든요. 이 두 기업을 제외하면 1%대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았다는 건데 예. 통계를 좀 더 살펴보면요. 지난해 연간 매출 1조 8천억 원을 기록한 LX 세미콘 그리고 이 같은 기업도 있지만 연간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하는 국내 팹리스는 저렇게 7곳밖에 없습니다. 이에 전 세계 팹리스 순위 50위권에 드는 기업은 1위인 LX 세미콘 말고는 국내에서 1위인 LX 세미콘 말고는 없는 실정이죠. 예. 지금 뭐 대만의 경우를 보면 팹리스 미디어텍 여기가 이제 세계 4위던데 우리 뭐 삼성이 지금 TSMC에 비해서 위탁 생산 시작 시점이 굉장히 좀 늦었다라고 합니다만 팹리스의 경우도 상당히 좀 격차가 좀 벌어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떤 게 좀 부족한 걸까요? 이제 국내 산업 특성상 메모리 시장 위주로 성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 삼성전자나 이런 대기업 위주로 팹리스들도 이제 반도체 생태계가 그렇게 조성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TSMC도 마찬가지고 모바일 시대,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서 미디어텍도 대부분 이제 AP, 모바일 AP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발전을 해왔는데 우리는 이제 그쪽 반도체 설계 쪽에서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게
게 이제 와서 조금 한계가 드러난다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팹리스 파운드리 생태계를 그래서 좀 먼저 조성하는 게 지적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직접 이제 팹리스 기업들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대만과 다르게 국내에서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이 반도체가 이 AI 반도체나 뭐 차량용 반도체나 정말 많은 다양한 반도체가 있는데 이게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대량 생산만 좀 가능하지 소품종 대량 소량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생태계는 아직 조성이 돼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여기 DB 하이텍 같은 기업들이 파운드리를 하고 있지만 주로 이제 대량 생산을 맡고 있습니다. 중소 팹리스의 경우에는 이제 물량은 많지 않아서 대만의 TSMC나 UMC 또는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에 이 물량을 맡겨야 하는 실정인데 통상 이 설계를 맡겨서 시제품이 나온 뒤까지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파운드리 업체에서 예를 들어 대만 TSMC의 예약, 그러니까 물량이 너무 밀려 있어서 우리 거는 못 맡아준다 하면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실정인 겁니다. 예. 또 전문 인력도 좀 중요한데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계약 허가가 만들어지는 등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가 많기 때문에 석박사 인재급이 절실합니다. 근데 만들어졌다고 해도 사실 대기업으로 가지 중소 팹리스로 가지는 않죠. 예. 또 이제 우리나라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팹리스 기업은 2009년에 200개 이상이었는데 오히려 10년 만에 150개 정도로 오히려 대략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파악해 보니까 활동을 하는 기업은 125곳 정도에 불과했던 거죠. 삼성이나 SK가 이제 수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하거나 삼성전자는 이제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이제 뭐 팹리스 대회 같은 걸 열어서 여기서 좀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기업에게 파운드리를 제공하는 것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양양자원이 발의한 이른바 K-칩스 법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지만 아직까지 통과는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파운드리 생태계가 아직 국내에 잘 조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중소 팹리스들의 어떤 설계 역량도 점차 좀 저하되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대만의 미디어텍을 보니까 미디어텍의 CEO가 그 전 TSMC 대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TSMC 같은 경우는 뭐 애플이나 퀄컴 같은 이런 경쟁력 있는 회사들로부터 뭐 반도체 설계 역량 같은 것들을 충분히 이제 축적을 해 왔다면 이게 뭐 직접적으로 유출될 일은 없겠습니다만 미디어텍에 뭐 알게 모르게 조금씩 자연스럽게 좀 더 기술이 또 이전이 되고 인력도 이전이 되고 하면서 이게 미디어텍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게 되고 미디어텍이 수주를 또 늘리게 된다면 이게 또다시 뭐 TSMC로의 어떤 발주의 확대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고리가 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ARM과의 협력을 따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 팹리스를 포함해서 비메모리 산업 자체가 좀 성장할 발판을 마련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ARM의 삼성의 인수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 산업 육성에 조금 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팹리스를 좀 돌아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중소 팹리스 같은 경우 스타트업들을 포함해서 이제 정부의 투자나 기업의 투자를 많이 유치받아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나 중소 팹리스로 들어가는 투자 유치금도 내년부터는 굉장히 적어질 것이라는 걸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ARM 아직 어떻게 인수를 할지 아니면은 뭐 지분 투자를 할지 시나리오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ARM이 어쨌든 국내 기업 삼성전자와 이제 협력을 한다는 측면에서 비메모리 특히 반도체 설계 기업 팹리스에 대한 주목이 국내에서 다시 오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ARM의 협력이 이제 관심이 집중되면서 우리 기업을 가진 인력 그리고 지식 재산권, 경험 그리고 유무형의 자산을 또 국내 기업이 교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반도체 설계 육성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내용은 전문가 의견을 직접 들어보시죠. 삼성이 암을 인수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국내에 퍼지는 파장이 굉장히 클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가지고 온 각종 지식재산권, 거기서 얻는 지식에 대한 경험, 또 거기에는 나중에 그 직원들이 분사해 나가면서 어떤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들면서 또 고용하면서 지식이 전파되는 효과 이런 것을 본다면은 국내의 지식 생태계 그리고 팹리스 생태계를 한 단계 아니 더 나아가서 한 2단계쯤은 올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ARM과 협력한 인재들이 이제 국내에서 배출이 되고 또 경험을 전수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팹리스 불모지 한국의 단비와 같은 효과가 될 거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는 좀 신선하고 괜찮게 아마 다가올 것 같아요. 중고가 들어왔다고 보니까 좀 뭔가 색다른 느낌? 백화점에 있는 걸 보니까 뭔가 누가 입었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약간 안심이 되고 디자인만 마음에 들면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좀 격식 차려서 와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옛날에는 있었고 다양한 거를 체험해보고 구경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은 도전인 것 같아요. 업계 최초의 세컨핸드 전문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난 주말 저희가 오픈하고 이제 3일 동안 하루에 1,000명 넘는 고객님들이 이쪽을 방문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90% 이상이 저희 2030 세대 이제 MZ 세대 분들이 관심이 좀 뜨거운 상황입니다. 네, 앞서 보신 영상처럼 백화점에서 이제 중고품 수요까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파격 변신으로 일컬어지는데 관련 내용은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백화점 하면 사실 럭셔리라는 단어가 바로 떠오를 정도로 저희에게는 그런 인식이 좀 흔하게 좀 잡혀 있는 인식인데 중고 시장에 눈을 들인다. 이게 뭐 사실 생소하기도 하면서 어색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정말 중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젊은 소비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백화점 업계의 전략 중 하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친환경 소비 트렌드가 확산이 되면서 국내 중고 거래 시장 규모도 커졌습니다. 지난해에만 24조 원인데요. 2008년 뭐 4조 원과 비교하면 6배나 성장한 겁니다. 네, 시장은 뭐 확실히 커지는 모습이고 사실 백화점이 이렇게 한층 전부를 중고 상품으로 채워놓은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상품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 봤는데 네. 가장 넓은 매장을 차지하면서도 상품 수가 가장 많았던 게 바로 의류였습니다. 뭐 해외에서 직수입된 그 6천여 벌의 옷들이 네. 세탁을 해서 좀 전시가 돼 있었는데요. 예. 블라우스와 뭐 스웨터, 맨투맨 티 등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 빈티지 청바지와 가죽 재킷 코너는 따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여기 전시된 제품들 모두 전문 세탁업체에 맡겨 세탁과 살균을 거친 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입던 옷이면 조금 꺼림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해서 판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지분 투자를 한 전문 세탁업체에 맡기고 있고요. 향후에는 전문 세탁업체 운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고하면 또 바로 떠오르는 게 중고 명품인데 뭐 이런 부분은 사실 백화점의 전략과 좀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어색하진 않아서 중고 명품도 혹시 찾아볼 수 있나요? 네. 가자마자 바로 눈에 띄더라고요. 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뭐 정말 다양한 중고 명품들이 있었는데요. 예. 뭐 2030 MZ세대부터 뭐 중장년층 어른들까지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는 곳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사람들이 좀 바글바글했고요. 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의 감정을 받은 상품들만 선별해서 좀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좋은 제품들로 갖추기 위해서 또 현대백화점 VIP 멤버십이죠. 자스민 회원들에게 이 중고 명품 매장을 열었다고 이제 소개를 하면서 안 쓰는 명품 가져오셔서 판매하시는 거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를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제가 그 촬영 간 날 중고 명품을 보고 계신 자스민 회원이 있었거든요. 예. 현대백화점 시도 정말 신선하다, 재밌다. 그래서 나 일부러 보러 왔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이 밖에도 지금 해외 각지에서 가져온 뭐 주얼리, 뭐 테이블웨어, 향수, 생활 소품 등 정말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었고요. 중고 명품 시계도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200여 피스의 빈티지 시계들이 전시가 돼 있었는데 모두 1960년대부터 2000년대에 출시된 제품들로 구성돼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뭐 들으면 들을수록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기존의 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또 있다 보니까 어색하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중고 명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또 입점해 있는 또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판매가 감소하는 건 아닐지 이런 우려도 드는데 어떤가요? 장기적으로 뭐 그런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당장 중고 명품이 신상 명품의 뭐 판매량이나 수익성 감소를 야기하진 않을 거라는 게 바로 업계 관측입니다. 구매 고객층도 좀 다르고 구매 목적도 다르다는 건데요. 현대백화점 측은 뭐 둘은 별개다. 카니발라이제이션 우려가 크진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한 이제 중고품 전문관 오픈한 것에 대해서도 좀 뭐야 백화점의 고육 주책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중고거래에 거부감이 없는 그 MZ 세대를 잡기 위한 정말 전략 중 하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컸습니다. 백화점에서 누가 과연 중고옷을 살까 싶었지만 정말 오픈 이후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첫 주말 3일 동안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오른 수치인데요. 하루에만 1,000명이 넘는 고객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2030 세대가 90% 이상을 차지해서 확실히 MZ 세대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뭐 성과가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서 그런지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롯데나 신세계도 이런 뭐 중고 시장에 좀 뛰어들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는 있는데 현황이 어떤가요? 롯데쇼핑은 이미 이제 사모펀드와 함께 2003년에 문을 연 정말 중고 커뮤니티, 굉장히 유명한 커뮤니티 중고 나라를 이미 인수를 했습니다. 지분 투자를 해서 93.9%를 인수했고요. 그 협업의 일환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롯데 계열의 편의점인 세븐일레븐과 지금 협업을 해서 비대면 중고거래 장터를 선보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목표를 갖고 지금 현재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이 외에도 또 조만간 롯데온을 통한 중고 명품 거래 서비스도 오픈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지난 1월 그룹의 벤처 캐피탈사를 통해서 중고 거래의 번개 장터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세계 이커머스 업체인 SSG닷컴의 번개 장터를 입점시켜서 리셀 상품이나 중고 명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MZ 세대를 중심으로 이제 리셀 시장이 지금 확대되면서 이 SSG닷컴의 중고 명품 매출이 늘었습니다. 올 7월 기준으로 보니까 매출이 1년 전과 비교해서 220%나 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뭐 다른 기업들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이커머스나 좀 투자의 형태로 이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것 같은데 현대백화점이 좀 특히나 파격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백화점 1층에도 중고 매장을 뭐 새로 내겠다라는 계획을 또 발표했다면서요? 네, 1층이면 백화점의 얼굴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저희 다 파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지금 현재 9월 안으로 현대백화점 그 미아점 1층에 중고 명품 매장을 열려고 공사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더현대 서울에 이미 중고 매장을 운영해 봤는데 전체 고객 10명 중 9명이 20, 30대일 만큼 젊은 고객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정말 컸다. 그래서 우리는 백화점 1층에 명품 대신 중고를 넣기로 결정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백화점 업계가 중고에 좀 눈독을 들이는 게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라면서요? 네, 이미 미국 백화점에는 중고 의류 매장들이 다 입점이 돼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 백화점이 노드스트롬, 메이시스 등에 이미 입점이 돼 있었는데요. 뭐 이런 백화점 외에도 월마트에도 지난해부터 스레덕과 제휴해서 중고 의류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런 중고 경제가 일상화돼 있는데요. 지난해 유럽인 10명 중 7명이 중고 제품을 구매했고요. 또 가장 큰 소비자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도 MZ세대입니다. 18살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이들이 주 구매층인데 10명 중 4명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중고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과 중국에서도 중고시장 거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중국은요 2020년 기준 175조 원에 달하고요. 일본도 중고시장이 올해 3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전 세계가 선형 경제에서 자원을 재사용하는 그런 순환 경제로 바뀌고 있는 건데요. 2028년이면 새우 시장보다 헌옷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서 럭셔리의 대명사였던 백화점도 파격 변신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세계 9개 당국에서 요구하는 국제 수준의 지수관리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그리고 지수개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자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지수도 적시에 제공하고 2023년도에 가동 예정인 TRX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지수가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한 해 매출이 1조 원이 넘는 약을 블록버스터 신약이라고 하는데 이 중 세계에서 유명한 신약 2개의 특허가 동시 만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을 뒤흔들 만한 소식인데요. 이 복제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역시나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관련 소식은 IT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특허 만료가 임박한 블록버스터 신약 어떤 제품일까요? 네,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약이 휴미라입니다. 휴미라. 네, 미국 제약사 에브비 제품인데요. 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건선 관절염에 쓰는 치료제입니다.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면 면역 체계가 인체를 공격하면서 관절 내에 이제 염증이 계속 생기는 질환이고요. 네. 건선 관절염은 피부병인 건선을 동반하는 만성 관절염입니다. 2012년부터 휴미라는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을 제외하고 전 세계 의약품 매출 1위를 기록했고요. 2007년에는 제약업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갈렌상을 받기도 한 그런 약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한 국가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매출 1위면 어마어마한 약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휴미라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격도 있고 사용 기간도 길다는 얘기 들리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일단 휴미라 한 달 치료 가격이다 이러면은 한 6,200달러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만 원을 훌쩍 넘길 정도로 비싼 거거든요. 네. 게다가 질환 특성상 한 번 사용하면 평생 사용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지난해 이제 휴미라 전 세계 매출이 207억 달러, 그러니까 한 27조 원 정도인데요. 이 중 80%가 미국 시장에서 나옵니다. 생각보다도 규모가 상당히 큰 모습인데 지금 이런 규모의 이제 시장이 특허가 끝나면 좀 열리고 이제 복제약을 좀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신약이 나오면 특허 기간이 있습니다. 네. 이 기간이 지나면 복제약, 그러니까 뭐 제네릭이나 바이오 시밀러를 팔 수 있고요. 이제 휴미라 같은 경우 시밀러가 됩니다. 유럽, 미국 기준으로 의약품 특허 기간은 통상 한 14년에서 15년 정도고요. 원래대로라면 휴미라는 지난 2016년에 미국에서 그리고 2018년에 유럽에서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브비 측이 이거를 막기 위해서 시밀러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서 특허 장벽을 마구 세웠어요. 네. 그러다 보면 조금 늦어지면서 기업들과 소송을 많이 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예정대로 2018년에 만료가 되었고 7개 시밀러가 시장에 나왔고 내년부터는 미국에서 시밀러를 판매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매출 80%가 또 미국에서 나오는 만큼 뭐 글로벌 기업들 각축전이 좀 예상된다라는 소식 들리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로 살펴보자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미국에서 판매 가능한 국내 기업 시밀러가 2개입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하드리마, 그리고 셀트리온의 유플라임합니다. 우선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 분석 준비했습니다. 고농도의 이제 사이트레이트 프리 제형이 있냐, 이제 대체 처방이 가능하도록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냐라는 관점인데 그 두 개를 다 모두 만족하는 제품이 내년도에는 없어요, 사실. 워낙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사에 등록되는 것도 중요하고 영업력도 중요한데 셀트리온은 이제 시장 점유율 올라오는 거 보면서 조금 더 판단을 해볼 것 같아요. 한반은 저희 이제 머크에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사업부가 스피노프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이름이 이제 오르가논인데 오르가논이 판매를 해줄 거여가지고 크게 우려는 없습니다. 또 시밀러 시장은 이제 출시가 빨라야 선점에서 좀 유리한데요. 네. 휴밀라 시밀러 중에는 이제 암제네, 암제비타라는 제품이 가장 빠르게 나오고요. 두 번째로 빠르게 나오는 게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하드리마입니다. 2023년 6월로 두 번째예요. 네, 알겠습니다. 큰 시장이 또 열리는 만큼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뭐 휴미라에 이어서 또 다른 블록버스터 신약이라고 불리죠. 삭센다도 특허가 만료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당뇨병이랑 비만 치료제로 좀 국내에서 선풍적인 유명하죠, 인기를 예. 끌었던 그런 약인데요. 휴미라보다는 규모가 많이 작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매출이 한 1조 정도 예. 이렇게 나오는 수준인데 국내에서는 뭐 한국 BNC나 펩진, 삼천당 제약 등이 관련 물질을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조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휴미라와 삭센다 외에 또 특허 만료가 예정된 블록버스터 신약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건선 등에 쓰는 얀센의 스텔라라와 안과 질환에 쓰는 로슈의 루센티스 등이 곧 전 세계에서 특허가 만료됩니다. 네. 관련 시장 규모가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매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다양한 시밀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큰 규모의 시장이 또 오픈이 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성과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환율이 달러당 1,410원을 넘나들면서 국내 기업들이 비상에 걸렸다는 기사입니다. 특히 항공기에 들여오면서 막대한 외화 차입금을 조달한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환율이 100원 오르면 각각 3,500억 원과 2,840억 원가량의 환산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항공사들은 외화 차입금의 이자 비용과 리스료를 달러로 지급해야 하는데 특히 올해 항공기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조달한 외화 차입금이 4조 8,600억 원에 달해 이자 비용이 상당하다는 분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재를 해외에서 들여와서 제품을 제작하는 배터리 업계, 달러를 주고 기초 원료 나프타를 수입해야 하는 화학 업계, 또 철광석과 석탄을 들여오는 철강 업계 등이 환율 부담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외부에서 들여오는 양극재 가격은 킬로그램당 42.37달러로 지난해 2배로 뛰었습니다. 또 롯데케미칼의 나프타 수입가는 41%, 포스코의 철광석은 31%나 각각 치솟아 기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시정 지침에도 이 공공기관들의 사내 황제 대출 관행이 여전하다는 기사입니다. 요즘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에 육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이 정부 혈세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0%대 저금리로 빌려주는 일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사내 대출 금리와 한도를 제한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이후에도 공공기관 96.8%가 금리 지침을 위반하고 53.2%가 대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